자, 개념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자, 일단 한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자, 어떤 페이지가 있고요. 각각의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기존의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밑에 새로운 콘텐츠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능을 만들어 본다고 치자고요. 이런 거야. 첫 번째 링크 클릭하면은 이렇게 밑에 텍스트가 붙는 거고, 두 번째 거 클릭하면은 또 내용이 바뀌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UI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아무 쇼핑몰이나 들어갔을 때 자, 쇼핑몰 밑에 보면은 여기 스크롤이네. 이거 말고 여기는 페일. 자, 이렇게 화면 UI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밑에만 이렇게 컨텐츠가 바뀌는 경우. 이렇게요.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우리한테 이제 선택지가 현재로서 두 가지예요. 모든 HTML을 다 미리 코딩을 해놓고 클릭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로 show hide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HTML 코드를 이 파일 안에 전부 다 내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클릭했다, 얘 클릭했다 다시 돌아가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서 리뷰로 들어가. 그럼 현재 리뷰가 32개래요. 그럼 다시 상세 정보로 가. 그 사이에 누군가 새로운 리뷰를 썼어. 그러면 다시 리뷰 눌렀을 때 새로 추가된 리뷰까지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가 갱신이 돼야 돼요. HTML은 컨텐츠가 갱신됐다라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U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선택지가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 백엔드를 설치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가동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합시다. 접속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페이지가 나왔어. 두 번째 페이지로 갔어. 그 사이에 백엔드 쪽에서 컨텐츠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볼게요. 내용을. 여기 컨텐츠를 제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걸 클릭했을 때 갱신된 내용이 나와줘야 돼. 자바스크립트로 단순히 show hide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갱신된 내용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컨텐츠를 HTML에 반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미리 다 가져온 거야.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로 show hide만으로 아까 같은 그런 화면이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는 코드를 구현하면은 여기에 새롭게 인설트된 내용은 DB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단순히 구현하는 거는 페이지가 실제 URL에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혹은 새로 고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돌리고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면 원래 내용 나오는 거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페이지에 코드를 짠 다음에 링크를 넣어요.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HTML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요. 그러면 이 푸.html은 기존 코드 그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만 수정이 되는 거지. 기존 코드 다 복사해서 넣고서 여기에 변경되는 내용만 넣는 거죠. 또 다른 페이지도 기존 내용 다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 내용만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단점이 뭐가 되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웹서버 안에서 가동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흔히 백엔드라고 칭해요. 이 백엔드는 제이슨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이 제이슨 데이터는 DB에서 오겠죠. 그 다음에 HTML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HTML이라 하면 CSS,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통칭해서 묶는 말이에요. 맨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러기 좀 힘드니까. 자, 그럼 이제 독립적인 웹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해요.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통신을 발생시켜서 내 백엔드에 붙어서 내 백엔드가 저장하고 있는 HTML을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야. 그럼 HTML의 용량만큼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겠죠. 통신량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클릭했을 때 또 다른 HTML로 넘어간다. 근데 코드가 기존 페이지 코드를 다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됐다. 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마만큼의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마만큼의 소스 파일을 다시 다운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변경되는 요 한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마만큼의 중복 통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웹 개발 방법의 한계였어요. AJAX라는 기법은요. 자, 다시 첫 페이지로 가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거 한 줄인 거잖아요. 그쵸? 요거 한 줄인 거잖아. 백엔드에 이 한 줄을 심어놔요. 요 한 줄만 심어놔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링크는 실제로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브라우저에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페이지가 이동한 것처럼 느껴져요. 기존의 그 HTML 기법은. 근데 새롭게 보여줘야 하는 내용만 따로 코드를 빼놔요. 그래서 얘를 가동을 시키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새롭게 보여줘야 되는 파일을 백엔드에 심어 놓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기존의 A 태그 방식으로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하면 화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링크를 걸면은 화면에 진짜 이것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라고요. AJAX는요, 요 페이지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코드만 뒷단으로 받아요. 뒤로. 그래서 백엔드인 거야. 그래서
요 HTML 코드만 받아서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보관을 해요. 이렇게 받아오는 거야, 이 코드를.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냥 이 코드만 받아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어디엔가 어펜드 차일드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지 전체가 리프레시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그냥 받아와서 삽입하는 거예요. 403 아파운드 때문에. 헬로가 없나? 잠깐만요. world.html 헬로. 아, 여기 일부 오타 넣어놨구나. 자, 이렇게. 여기 주소를 보면은 주소가 바뀌질 않아요. 페이지가 이동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A 태그는 실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소가 바뀝니다. 근데 AJAX 방식은 HTML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열어볼게요. 자, 요만큼의 파일을 받아왔다는 건데 누를 때마다 새로운 HTML에 얘가 접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이동하는 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뒤로 호박씩 가는 기술이 AJAX예요. 그게 프론트엔드, 백엔드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뒤로 호박씩. 누를 때마다 여기 뭐가 계속 올라가죠. 실제로 얘가 백엔드에 붙어서 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뜻이야.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렇게 HTML 코드 꼴랑 한 줄이에요. 이렇게 다운받은 HTML 코드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지. 그럼 전체적인 코드를 다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화면의 일부분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을 AJA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JAX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기법이에요. 원래는 A는 비동기를 뜻해요. 에이시크로너스를 뜻하고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아작스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AJAX라고 있고 읽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데 어차피 이 기술 창시한 사람이 어차피 약자니까 뭐라고 읽건 니들 맘대로 읽어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AJAX라고 처음에 그렇게 들어서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초창기 때는 백엔드랑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이 XML이라고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XML은 HTML 태그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얘가 현재는 JSON에 밀렸어요. 그래서 XML은 사실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JSON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두 번째 예제부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 혼자 MS XML이라는 독자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 종류마다 코드가 달라져야 되죠. 이거를 한 큐에 해결했던 게 jQuery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기능이에요. 이 상태로 되게 오래 유지가 됐어요. 거의 제 기억만 해도 거의 10년 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AJAX 관련 라이브러리들은 두 번 짜야 되는 거를 어떻게든 통합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HTML 돔을 제어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용하던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방법 있죠? 그게 원래 jQuery 기법 방식을 밝힌 거예요.
CSS 선택자로 HTML 태그에 접근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원래 jQuery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jQuery에서 돔 제어하는 기능은 코드가 좀 효율이 지금으로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 돼버렸죠. 그럼 jQuery가 갖고 있는 AJAX도 안 좋냐? 사실 이건 겁나 좋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없어.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jQuery에서 AJAX 관련된 부분만 따로 코드를 분리해서 그것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 근데 이제 바닐라 JS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jQuery의 AJAX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 바닐라 JS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도 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평정을 한 게 엑시오스였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수업까지만 해도 엑시오스를 쓰면은 이제 만사 해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요 라이브러리 하나만 주구장창 수업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특히 애플 쪽이 그런 거 좀 심한데 내가 무슨 앱을 잘 다운받아서 쓰고 있었어. 근데 다음번 애플 업데이트 할 때 이 앱이 갖고 있는 기능을 아이폰이 내장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 적 본 적 없어요? 몇 번 있었거든요? 애플이 그런 짓 되게 잘해요. 그러면 기존에 그 앱 만든 애들은 뭐가 돼? 그냥 새되는 거지 뭐.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짓을 했네? 자바스크립트 표준 API로 패치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이게 기존의 얘네들을 대체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은 엑시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서 동시에 쓸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도 백엔드랑 통신할 수 있지만 백엔드 자체도 다른 백엔드랑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프론트용 코드랑 백엔드용 코드가 원래 달라요. 다르게 짜야 돼. 개념 자체가 달라. 백엔드에서 통신하는 거랑 프론트가 통신하는 거는 접근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TCP/IP 통신이라는 기법이라서 뭐 아무튼 그럼 백엔드 코딩할 때랑 프론트 코딩할 때 같은 기능을 따로 코딩해야 되잖아. 근데 엑시오스를 사용하면은 같은 코드로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할 때 겁나 편한 거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엑시오스를 프론트에서 쓸 때는 사용하지도 않는 백엔드 코드를 들고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왜냐면 이 엑시오스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다 구현하고 있으니까. 엑시오스로 백엔드를 구현할 때는 쓰지도 않을 프론트 코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리액트 JS라는 것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 리액트 JS를 계승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앱을 개발해요. 걔는 또 통신 코드가 달라요. 모바일 통신이라서 걔는 또 달라. 근데 엑시오스는 걔도 커버해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쓰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스마트폰 앱까지 한 큐에 다 처리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등치가 이만해 애가. 서로 다른 코드를 그냥 함수 하나로 다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코드가 이따만한 거야.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전용 코드예요. 그래서 엑시오스랑 패치를 비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 그럼 이제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엑시오스는 이식성이 좋다. 코드 재사용성이 높다고, 패치는 가볍다. 프로그램 성능이 좋다. 프론트엔드에 한해서. 이게 막 팽팽하게 싸우다가 한 작년쯤부터 엑시오스가 좀 밀리는 추세로 바뀌더라고. 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예제를 엑시오스로 준비했었는데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걸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 수업부터 패치로 바꿨어요. 실제로 코드를 짜보니까
엑시오스보다 패치 API가 코드가 좀 더 길어요. 좀 더 코드가 약간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어. 엑시오스는 좀 코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패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어차피 엑시오스랑 패치 중에 그냥 하나만 몰빵해서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코드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직전 기수가 봤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 이게 대세야, 자바스크립트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끝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었습니다. 걔가 탑티어야. 그거보다 중요한 내용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제이슨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오늘 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코드부터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마이크 잠깐만요.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패치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심플한 형태부터 갈게요. 자,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건 거니까 2점 풀이벤트 디폴트 걸었죠. 보통 AJAX 구현할 때는 백엔드랑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안 끝나요. 약간의 렉이 걸릴 수밖에 없어. 통신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무조건 처음에 로딩을 뿌려요. 로딩바 뿌리는 거는 좀 불편하니까 일단 콘솔로 로딩이라고 찍어놨어요. 로딩바 뿌리는 것도 사실 별게 아니고요. 왜 우리 흔히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이라는 거가 이제 확장자가 GIF인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화면 가운데다 박아놓고 쇼 하이드 거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걸 거고. 그래서 웹사이트의 로딩바는 절대 진행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자, 가장 심플한 형태예요. 내가 백엔드한테 받아올 컨텐츠의 주소를 패치라는 함수한테 줘요. 얘는 프로미스를 리턴해요. API 보면은 프로미스를 리턴한다.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로 뒤에 댐 캐치 파이널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기본 사용법이에요. 상대적으로 쉬운 파이널리부터 봅시다. 앞에 로딩바 띄웠죠? 그럼 파이널리는 로딩바 닫아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 중요한 거는 댐과 캐치예요. 자, 리턴 받는 객체를 일단 성공했을 때 로그를 먼저 찍어 볼게요.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코드도 로그로 찍어 볼게요. 일단은 로그에 어떤 게 오는지부터 봐야 돼. 이 객체 구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객체가 출력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 백엔드거든요. 자, 성공합니다. 성공하면 제가 리스폰스라고 받아놨잖아요. 리스폰스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와요. 자, 확장해 보면은 얘가 갖고 있는 각종 컨텐츠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URL, 접속한 백엔드 주소, 그 다음에 타입, CORS는 그 웹브라우저에 보여지는 주소 부분과 백엔드 주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테이터스와 스테이터스 텍스트인데요. 요 코드를 HTTP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야.
상태 코드라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값이 의미하는 게 백엔드와의 통신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뜻해요. 일단 200은 성공이에요. 그 밖에 나머지 숫자 값에 의해서 에러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리턴 값에 따라서 에러 상황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게 대표적이야. HTTP 상태 코드라고 검색하면 값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 다 기억할 건 없고요. 일단 404 나파운드 페이지 나파운드 주소가 틀렸거나 아니면 백엔드가 그러한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주소 오타예요. (403) 접근 권한 없음. 어떤 케이스냐면은 주소가 뒤에 확장자가 없어. 그걸 의미하는 게 폴더죠. 근데 그 폴더 안에 index.html이 없어.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 쳐요. 잘못된 접근, 뭐 권한 없음, 뭐 그런 식으로 쳐요. 네, 뭐 요런 값들이 있고요. 자세한 거는 한번 서칭을 해보세요. 근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200, 100은 다 에러야. 근데 공통점이 400번대 에러는 대체로 프론트 쪽에서 주소를 잘못 만든 거예요. 접속할 주소를. 그리고 500번대 에러가 있어요. 500이거나 502거나 뭐 이런 500번대 에러가 있는데 500번대 에러는 백엔드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500번대 에러가 나면 프론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값에 의해서 문제 원인을 유출을 해야 돼요.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이 상태 코드에 대응되는 문자열 값인데요. 뭐 나파운드 500이면 서버 에러 이렇게 영어로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자, 리다이렉티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가 어떤 백엔드한테 접속을 했는데 이 백엔드가 자기가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백엔드한테 토스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리다이렉트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OK는 패치 API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값인데 뭐 처리 결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헤더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헤더스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얘는 객체이긴 한데 자, 헤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헤더라는 개념이요. 자, 헤더에 대응되는 개념이 메타데이터예요. 자, 웹 브라우저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URL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ML 등의 컨텐츠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어 보이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오가기 전에 얘네가 우리 모르게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더 있어.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거를 헤더라고 해요.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면은 웹브라우저가 다운받은 컨텐츠가 다 보인다 그랬죠. 여기 있는 상태가 HTTP 상태 코드예요. 자, 얘를 선택하면 응답 쪽이 이제 백엔드가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한 소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웹서버한테 다운받는 거야. 그리고 헤더라고 보면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우리 모르게 주고받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접속하는 거를 요청이라고 했어요. 요청 헤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어떤 컨텐츠를 요청할 건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이런 거니까 알아서 잘 기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버전 정보 값도 같이 줘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주는 거는 스스로의 버전 정보와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 종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 나오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이 값이 그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 문자열인데요. 운영체제 정보랑 버전 정보가 같이 있어요. 윈도우 운영체제 정보고요. 보면은 애플 웹킷으로 돼 있죠. 크롬인데 크롬 브라우저의 원본은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브라우저예요. 얘네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웹킷 계열 웹브라우저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맥에서 접근하면은 여기 문자열이 그 맥OS로 바뀌고요. 요즘은 맥OS로 나올 거예요. 옛날엔 맥킨토시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iOS, 아이패드, 아이팟,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문자열 값이 바뀌어요. 백엔드는 저 헤더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접속한 게 어떤 종류의 기계구나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럼 백엔드 가서 할 거야. 자, 이게 이제 헤더라는 정보예요. 그러면 응답 정보는 내가 너한테 웹서버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응답 결과를 줄 건데 그 응답 결과는 언제 생성된 거야?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된 데이터야?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예제 만드느라고 늦게 잤어요. 네, 그런 정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쓸모가 있는 정보는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쓸모 있는 정보는 아니야. 근데 이 헤더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인증 정보를 이게 헤더에 실어서 보내요. 헤더에 우리가 변수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접속할 때 인증 정보를 헤더에 실어서 보내. 그럼 백엔드가 그 헤더를 받아서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헤더라는 정보의 존재를 미리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접속했을 때, 요거잖아. 실제로 갖고 있는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컨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 요 리스폰스 객체를 갖고 response.text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동기네? 비동기 들어가면 then catch finally 붙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단지 텍스트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에이 설마 여기서 에러 나겠어 싶어서 catch finally 안 붙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then에 연결된 콜백 함수로 들어오는 게 백엔드한테 받은 그 HTML 태그라고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야. 요약하면 AJAX라는 기술은요, 그냥 백엔드가 갖고 있는 HTML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HTML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에러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주소를 잘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한테 나 이런 파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백엔드 입장에선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합니다. 이 주소를 다이렉트로 접속해보면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면서
404 에러를 뱉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AJAX 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보면, 자, 네트워크 붙었을 때 요런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태가 404로 떨어지는 거지. 상태값이 200이 아닌 경우는 모두 에러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캐치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에러 객체를 출력을 해봤는데, 자, 에러 객체도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얘도 결국은 리스폰스인 거지. 타입이 리스폰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와 스테이터스 텍스트를 뽑아내면 무슨 에러가 났다라는 거를 알러창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얘 왜 여기다 치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왔거든. 일로 왔거든요, 지금. 코드가. 봅시다. 알럿 성공. 자, 지금 분명히 주소가 잘못됐어요. 백엔드에서는 그런 주소 없는데 라고 하고 에러 코드를 줬어요. 프론트는 성공이라고 감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론트 입장에서는 백엔드한테 뭔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요. 뭐라도 받아오면 그 자체로 통신은 된 거야. 그게 잘못된 내용이건 잘된 내용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라도 받아오면 일단 트라이 캐치는 성공으로 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캐치는 언제 작동하느냐? 이게 앞부분이 잘못됐을 때. 자, 주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백엔드는 여기까지예요. 그쵸? 이게 백엔드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백엔드가 갖고 있는 파일의 경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주소가 멀쩡하면 백엔드한테 접속이 된 거야. 근데 백엔드가 이런 파일 안 갖고 있습니다 라고 404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한편 여기 앞부분 주소 자체가 잘못되면 백엔드한테 접속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그때는 프론트가 에러가 나는 거야. 왜냐면 백엔드에 가야 되는데 백엔드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앞부분 주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접속 방식이 잘못되면 그때는 뭐야, 이씨. 이것도 404인가? 주소가 반영이 안 됐네요. 바뀐 게. 제가 주소를 임의로 바꿨는데 얘가 반영이 안 됐어요. 잠깐만. 이거 왜 계속 반영이 안 되지? 나왔다. undefined라고 뜨고 있는데 일단은 요 에러 객체를 먼저 출력을 해봅시다. 콘솔로요. 자, 그럼 이렇게 타입 에러라고 하는 객체가 떨어진 거죠. 패치 IP 이렇게 에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에러가 났을 때는 아예 백엔드한테 접근조차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메시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ail to patch.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접속조차도 못 해본 상황이 요 캐치인 거고요. 여기는 일단 백엔드한테 갔다 오긴 한 거야. 백엔드에게 접속조차 못 해본 경우. 대부분 네트워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댄이 실행되는 경우는 백엔드에 접속 성공한 경우예요. 하지만 백엔드가 내가 요청한 컨텐츠를 올바르게 응답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if response.status가 200이 아니라면 여기는 에러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보통 throw 이거 콜백 함수인가 안 되겠구나. alert response.status 에러가 발생함 뭐 이렇게 하고서 response.status text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처리를 중단을 합니다. 자, 여기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응답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럼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주소가 잘못됐다, 백엔드가 이런 콘텐츠 없는데? 라고 하면은 404 에러가 발생함, 백엔드가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not found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청을 처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라고 문자열 형태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겠지, 보통은. 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프로미스 방식. 패치 보면은 리턴 타입이 지금 프로미스 객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async await 방식으로 감싸면 일단 패치 앞에 await가 붙어야 되는데 await 키워드는 무조건 async가 적용된 함수에서밖에 작동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 앞에 async를 붙입니다. 이것도 함수잖아. 그러면 await 패치. 그럼 결과 받아오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이 캐치 블록은 요 경우라고요. 그쵸? 백엔드에게 접속조차 못 해보는 경우. 네, 요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폰스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로 넘어오겠죠. 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로 넘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처리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식은 async await 방식. 그래서 주소 아까 이상한 걸로 바꿔놨지 참.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이 바뀌는 거죠.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받아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파일 지금 톡방에 업로드 했고요. 파일 이름은 01 simpleajax.html입니다. 요거 실습하시면 되는데 오전 수업 끝났으니까 식사 다녀오시고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ajax 처리할 때 반드시 주의할 거. ajax는 이건 나도 해봐야 되는데 해볼게요. 아, 되는구나. 이게 지금 아마 백엔드 주소가 로컬호스트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ajax는요. 그 웹브라우저가 온라인 상태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CORS 제약이라고 하는 게 걸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라이브 서버로 가동시키세요. 이게 되면 다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로컬에서 작동하는 서버라서 그냥 폴더에서 HTML 더블 클릭해도 작동하는 거지, 제대로 된 AJAX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서버로 가동을 시키세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요.